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양자 토론 기싸움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오늘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한 채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정태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토론 한 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부 룰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나눌지 말지, 두 번째는 자료 반입을 허용할지 말지, 이 두 가지인데 왜 여기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자유토론을 고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마 이유는 설 연휴 자체를 어떤 네거티브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앞으로 5년을 이끌어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 후보 부인이 약봉지 사온 거나 어떤 지금 범죄로 위협받고 김만배 씨가 후보를 내 손 안에 있다고 한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후보의 경제 정책이 뭔지, 외교안보 정책이 뭔지가 중요하겠습니까? 후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후보들은 이 네거티브의 유혹이 항상 좀 약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TV 토론도 일부러 구획을 나눕니다. 주제 구획을. 그럼요. 지난번 그 미국 대선 토론할 때 보시지 않았어요? 막 트럼프가 막 딴 얘기를 하니까 사회자가 주제에 맞게 얘기를 하라. 안 그러면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로 주제 구획을 나눈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후보들은 네거티브가 하고 싶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 검증이나 비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놓는 거고, 또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좋다. 경제와 외교안보와 도덕성 검증 이 세 가지로 하자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냥 자유토론으로만 가자라는 거는 글쎄요. 네거티브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좀 상식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자료 없는 토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 구획 좀 나누고 도덕성 검증 집어넣고 구획 좀 나누고 자료 가지고 이러고 토론하는 방식을 좀 상식적으로도 생각해서 토론 방식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 자유 토론 방식을 받았죠. 네, 받았죠. 그렇죠. 지금 뭐 끊임없이 떼쟁이도 아니고 토론하자, 토론 싫다 그래서 날짜 또 압박하니까, 국민이 압박하니까 27일 날 잡아온 걸 또 31일 날서 또 그것도 받고, 법원이 판결해서 4시 하자는데 또 싫다고 하니까 또 두량을 또 받고, 자유토론에 또 잡도 받고, 이렇게 무슨 이게 결코 윤석열 후보한테 좋지 않아요. 무슨 떼쟁이가 떼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양쪽 상식적으로 구획도 나누고 자료도 가지고 들어가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은 또 이재명 후보가 자료 가지고 온 토론까지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내비치는 건 역시 이재명 후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측에 주제 없이 하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자료도 없이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 측이 이 자료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아직까지는요. 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간단하죠. 예를 들면 지금 대장동망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김만배 씨가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진행됐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번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봐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한 번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소환을 하거나 그 측근을 소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했다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불거진 성남FC 후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무려 160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구단주가 당시 이재명 후보 아니었습니까? 성남시장이었으니까 거기에 이재명 씨 측근들이 다 구단의 관계자로 있었고 심지어는 그 160억의 수수료 중에서 많게는 20%, 적게는 10%씩을 중간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걸 물어봐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 기억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주제가 없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제를 두더라도 예를 들면 시간을 좀 뭐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주제를 나눌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심도 깊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종료가 되니까 거기서 그냥 또 답변을 제대로 추궁을 못하게 되면 과거의 토론 같이 이재명 후보가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변명하다가 끝나버리면 과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주제 제한 없이 하자.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뭐 어떤 주제든 관계없이 토론하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 주제 없이 토론하자는 걸 받으셨는데 근데 자료를 들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토론하는 당사자가 자료 얼마든지 들고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협상의 이견은 보이고 있지만 두 분께서는 그래도 결국 내일 이 양자 토론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정택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도 받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주제 받겠다는 거지 그것이 네거티브 주제만 하자를 받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참혹한 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첫 토론을 보면서 윤 후보 부인이 성폭행 당한 여자는 돈을 안 줘서 신고했다 이런 거 갖고 토론해도 됩니까? 그게 대통령 뽑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중요하다고 치죠. 근데 그거 가지고 1시간 반을 떠들어야 됩니까?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나쁜 놈이냐를 가리는 건 나중에 검찰한테 가서 하면 돼요. 지금 대통령을 뽑는 거고 대통령 뽑는 거를 근데 네거티브로만 이렇게 가려고 그 공식적인 토론조차 전 세계에 유례도 없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하자는 것 자체가 그걸 보는 사람 저로서는 주권자로 정말 좀 참혹합니다. 어디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기도 해서 참혹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토론을 제가 보기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그거를 받아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료 들고 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떼쓰면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정치 혐오 깊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투표율 낮아져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죠. 나라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5시 반에 지금 협상 들어간다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어떤 입장인지 확인은 못했어요. 그래서 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사돼야 되는 게 더더군다나 이제 뭐 며칠 동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여왔는데 결국은 안 됐더라. 그러면 양쪽 후보 다 모두에게 타격이 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치 불신이 정치 혐오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소위 정치인의 말, 특히 정치 지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과거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고의적이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무죄로 판명 나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사실은 1심, 2심에서는 유죄를 판결받았다가 대법원 판결 가가지고 무죄가 된 거거든요.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 동직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적어도 토론 과정이라는 데 있어서
후보자의 도덕성,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자. 저는 이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 후보의 경우에는 오후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선관위에서는 이 방송 중계, 실시간 녹화 중계 모두 불가능하다 이런 유권 해석도 내렸습니다. 이 양자 토론이 열린다면 이번 설 민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설 민심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저는 법원이나 이 선관위의 판단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법은 원래 되게 소극적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법조인들 보면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아요. 합의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정한 토론은 하는 거고 양자가 합의하든 삼자가 합의하든 합의해서 토론해서 뭐 하겠다는 거를 막는 법적 조항은 없거든요. 그거를 막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알 권리를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도대체 둘이 토론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중계를 당 유튜브로만 하고 방송들이나 이런 곳은 아예 보지를 말아라? 이렇게 규제적이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저는 약간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굉장히 좀 고만하다고 봐요. 이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이 많고 그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영향을 주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두 당의 유튜브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어요? 대부분 그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TV 토론이라는 거는 끝나면은 자기가 지지한 사람이 잘했다라고 주장하기 마련인 건데 그 유튜브를 찾아볼 정도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그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또 방송이나 이런 걸 또 내보내지도 못한대요. 또 중계도 뭐 다른 유튜브에서 인용도 못한다면 이런 토론을 만든 선관위와 법원은 첫 번째로 책임을 반민주적이라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이. 그냥 TV나 이런 곳, 그 신문 지상이나 인터넷 지상을 통해서 이 텍스트로 그 결과를 듣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토론, 그 공방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TV 토론, 그 태산명동의 서울필이라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것이 법원과 선관위 결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에 되게 유감이고 생각보다 저는 효과가 기대하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자 토론 문제로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사실은 이 룰 협상만 가지고도 언론에서 연일 보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부터 이제 내일까지 철야 농성을 한다고 그러고 그 또 심상정 후보도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3, 4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제 2월 3일 날 그것은 이제 이미 이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측 모두가 합의를 해서 2월 3일 날에는 이제 토론이 사저 토론이 TV 중계하에 진행되는 것으로서 가름하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선관위는 좀 일관성을 잃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토론을 할 때는요 TV로 생중계했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 단일화 토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원의 결정은 뭐였냐면 선거법에 준용한 예를 들면 방송사가 주최를 한 이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토론 방식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양자가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합의해서 진행한 것을 방송사가 중계를 할지 또는 보도 형식을 할지 그건 언론의 자유 영역이잖아요. 언론 자유 영역을 왜 선관위가 그걸 제재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그 시청자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의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후보가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지난번 작년 12월 25일 날 게시되기 시작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3프로 TV에서의 그 대담이 지금 조회수가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거의 700만에 육박했거든요. 700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저희 TV 대수로 따지면 근 20% 가까운 청취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뭐 전체를 녹화 중계하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보도 채널을 통해 보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정도를 아마 방송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성사만 된다면 아마 이제 일정 정도 양 후보 입장에서 보면 토론의 질 여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이제 성과를 얻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양쪽에서 다소간 조건이 안 맞아도 토론은 좀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한 언론사와의 깜짝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대여서 시나리오 몇 개를 놓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정태근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관위 결정이 보니까 이 그 유튜브 자체를 다른 유튜버가 전제하는 것까지 금지를 해버렸어요. 지금 이런 정도라면은 정말 스팟 잘라가지고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까지 보던 여러 가지 그 짧은 스팟 유튜브와 큰 차별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3프로 TV처럼 쭉 중계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막아놓은 이 선관위 결정은 정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자유토론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끝까지 네거티브로 나오실지 아니면 의외로 이 정책, 특히 보수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이나 이런 부분, 지금 북한 문제에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질문을 막 들어오실지. 뭐 사실은 이 개념이 좀 안 잡혀요. 이게 그 구획에 있는 토론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게 감이 잡히는데 지금 자유토론을 주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 토론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전혀 윤석열 후보 저도 감이 안 잡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나 뭐 검사로서 신문하듯이 갈 것인지 아니면 정책 토론을 걸으실 건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생각해야 될 거고 또 TV 토론을 할 때 꼭 이번 윤석열 후보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TV 토론을 준비한 팀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것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의 부인들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벌써 한 달이 넘도록 전국을 조용히 순회하고 있고, 이 김건희 씨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등판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의 부인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제 온 가족들이 총력을 다해서 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후보 부인의 활동이 뭐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한쪽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지지층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측면 또는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층들한테 뭔가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득표에 연결되는 측면에 있어서 부동층들한테 표를 가져오는 거에 있어서는 지극히 제약적이라고 봐야 돼요. 과거에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셨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었던 한인홍 여사 같은 경우는 달랐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사실은 그 김대중 후보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였고 한인홍 여사 같은 경우는 그 이회창 후보가 상당히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좀 권위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자상한 이미지로서 이제 전국의 무슨 사찰 이런 데들을 거의 바닥을 훑다시피 하면서 그 이미지를 커버해 주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김건희 씨의 활동이 아마 초미의 관심일 텐데 네. 이미 사실은 역대 대통령 후보 부인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이 언급된 경우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마치 이상한 사람이었다가 최근에는 뭐 거의 팬덤이 형성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지난번 작년 12월 26일 날 발표했던 것처럼 뭔가 이제 요란하게 활동을 하기보다는 성찰적 자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좀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렇게 김건희 씨가 등판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등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들이 끼치는 영향은 여태까지 그렇게 컸던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큰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해서 얻는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가 되게 독특한 케이스죠. 이분이 활동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했던 발언들 뭐 언론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든가 뭐 이런 발언들이 벌써 전 세계 언론들의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출연을 하면 단순히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 언론들까지 와서 특파원들까지 취재를 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좀 발언이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뭐 성폭행 당하면 또 돈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은 좀 충격적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지금 보고 있어서 김건희 씨는 전 못 넣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리고 아마 캠프에서 말리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쫓아다니는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계속 그 발언들이 리마인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나오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저는 결국 캠프에서 그렇게 내보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등판 전에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한 뭐 사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등판 문제와는 별개로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본인이 공개를 원해서 했던 내용은 아니고 사적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언이 공개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거나 또는 국민들이 불편해했을 가능성이 큰 발언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일반 뭐 국회의원 부인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 문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진정성을 담아서 이거는 제가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